동양 철학 에세이 순자, 동양의 프로메테우스.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본성이 원래 악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자 하고 천한 사람이 귀해지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신들이 왕인 제우스 밑에서 불을 다루는 거인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어느 날 제우스를 속여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불을 갖게 된 인간들은 그때부터 신의 영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인간 사회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제우스는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판도라라는 아리따운 여자를 만들게 해서 인간 세상에 내려보냅니다. 신들은 인간 세상으로 가는 판도라에게 예쁜 상자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판도라가 호기심에서 상자를 열자 상자 속에 들어있던 질병과 재앙의 영들이 나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구석에는 마지막으로 한 조각의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에게도 벌을 내렸습니다. 카우카수스 절벽에 프로메테우스를 묶어놓고는 독수리가 간을 쪼아먹게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간이 다시 생겨났고 그때마다 독수리가 나라와 간을 쪼아먹는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헤라클레스가 독수리를 쏘아 죽이고 프로메테우스를 고통에서 구해주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하늘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인류의 문화를 일으킨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훔쳐다 준 불은 인류의 문화를 상징합니다. 순자는 여러 면에서 프로메테우스와 유사합니다. 순자 이전의 사상가들은 대부분 모든 것의 근원을 하늘에서 찾았습니다. 만물을 낳아준 것도 하늘이고 주재하는 것도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만물 생성의 근원일 뿐 아니라 인간 도덕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인간과 하늘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늘이란 비가 오고 바람 부는 자연현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낳아준 존재도 아니며 더구나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그 이전까지 하늘에 기대어 운명이라고 생각하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대신에 인간은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홀로 서기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인간의 화와 복은 오직 인간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자의 생각은 인간의 지위와 실천을 극대화시킨 인문 정신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순자의 눈에 보인 인간의 참 모습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순자의 성악설입니다. 순자의 성악설은 판도라의 상자인 셈입니다. 그러나 순자의 판도라 상자 속에는 악한 본성을 이겨나갈 숭고한 인간의 의지가 남아있습니다. 순자의 철학이 인문 정신의 극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본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순자는 마치 프로메테우스처럼 뒷날 많은 학자들에 의해 두고두고 비판받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화려한 삶, 어두운 죽음. 순자는 공자와 맹자를 이어 육아 철학을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순자가 언제 나와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체로 기원전 298년 무렵에 나서 238년 무렵에 죽은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기원전 298년은 공자가 죽은 지 200년쯤 뒤이고 맹자가 죽은 무렵입니다. 당시는 혼란이 극에 이른 전국시대 말기였지만 한편에서는 서서히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이름은 황이고 자는 경입니다. 순자가 손자와 발음이 비슷해서 손경이라고도 불렀는데 경이란 벼슬한 사람에 대한 존칭이기도 했기 때문에 순자를 귀족 출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 고대의 가장 믿음직한 역사서인 사기는 순자의 일생을 50세 무렵부터 적고 있습니다. 50세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순자는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이 점은 순자에 대한 뒷사람들의 평가가 별로 긍정적이지 못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순자는 공자나 맹자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살아있을 당시 상당한 영광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조나라에서 태어났으며 50세 무렵에 제나라로 갔습니다. 당시 제나라로 모여든 학자들을 직하학파라고 했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직하에서 가장 덕망 있는 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직하의 최고 사상가가 맡는 죄주 벼슬을 3번이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죄주는 대부 정도에 해당하는 명예직에 지나지 않았지만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술을 부어 제사하는 일을 담당하는 벼슬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덕망 있는 사람에게 맡겨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로부터 참소를 당한 순자는 제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갑니다.
진나라는 당시 최강 대국이었으며 부국 강병을 주장하는 법과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덕을 강조하는 순자의 사상이 받아들여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뒤 순자는 조나라에 잠시 머물렀다가 나중에는 초나라의 실력자 춘신군 밑에서 난능이라는 지역을 맡아 다스리게 됩니다. 난능은 사방 100리 정도의 작은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순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본 시기였습니다. 춘신군이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에서 살해당하자 순자는 그대로 난능에 정착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짓는 일로 여생을 보냅니다. 순자의 제자 가운데서 법과 사상의 이론적 기초를 세운 한비자와 진시황을 도와 중국을 통일한 이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후대 학자들은 한비자와 이사를 유가 사상가로 보지 않고 순자를 법과 사상가로 보지도 않습니다. 순자는 유가와 법과의 갈림길이었던 셈이며 순자의 현실 지향적 사고가 법과 사상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덥스는 순자를 원시 유가를 틀어 구워낸 사람이라고 평하였습니다. 순자가 예를 강조하면서 공자의 사상을 구체화시킨 점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이런 평가는 순자의 사상 속에 현실 지향적 측면이 들어있음을 잘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후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순자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유를 통해 유가의 본질인 인본주의가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순자는 사회에 몹시 불행해졌습니다. 죽은 뒤에 그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송나라 이후 성리학자들은 공자의 맥을 정통으로 이은 사람으로 맹자를 꼽았고 그 뒤로는 도통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순자가 인간의 본질을 악하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 현대로 들어오기 직전까지 순자의 사상사에서 거의 매장되다시피 했습니다. 순자의 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책이 순자입니다. 순자는 본래 323편이었다고 하는데 한나라 때 유향이 32편으로 정리했습니다. 책의 편제는 대화체가 많은 논어나 맹자와는 달리 논문식으로 되어 있으며 제자들의 기록이라고 짐작되는 일부분을 빼면 대부분 순자가 직접 쓴 글로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얘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순자가 지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증자가 그의 문인들과 함께 지었다고 하는 대약도 순자의 글로 보기도 합니다. 순자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글은 표현이 소박하며 꾸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글의 전개 방식이 체계적이며 비교적 논증이 세밀합니다. 이 점은 순자의 철학이 객관적 방법론 토대 위에 서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